두 번째요, 미학과 정치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논문을 한번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중간 부분을 제가 잘라왔는데요. 자, 코로나19 때 지금 제 주변에 지금 강의 듣는 분, 마스크 끼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낄 때는 이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봄에 마스크를 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다 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스크가 개인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의 마스크는 공동체의 영역이 됐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전에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국가나 민족이나 국민 전체의 어떤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세먼지가 있을 때 마스크를 끼는 것은 사적인 향유의 지점이었는데 지금의 마스크는 정치의 영역이 됐고 윤리의 영역으로 확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마스크를 보고 개인의 영역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등장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마스크를 낀다는 것이 미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는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미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미학과 정치하고 하는 것은 분리 불가능한 지점이 있어요. 이 정치를 윤리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쫓대로 살지 이렇게 얘기하면 미적인 부분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리와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학과 정치하고 하는 것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미학자라고 해서 예술가가 된다고 해서 이 윤리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인 중에 김수영 시인분은 시 자체가 참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적어도 국가나 민족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표현을 하는 그런 시도 있고 또 시인 중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순수 시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과연 비난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에 일단 맡겨놓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미학과 정치 영역을 화이트헤드가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쪽의 영역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미학과 정치를 같이 얘기해야 된다. 20세기에 지금 랑시에르라고 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미학자 겸 정치학자, 추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미학의 정치와 정치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치의 미학에서는요. 주인과 노예, 왕과 노예, 자본가와 노동자가 감성으로 분할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치가 미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TV 봐야 되고 돈이 많으면 멀리까지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본가와 노동자는 위치가 달라지고 주인과 노예도 감성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 TV에 보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TV에 많이 방영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와 여행을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미적으로 우리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작동이 되는 감성의 분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이전에는 흑인과 백인이 어떤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공간은 배제되는 거 있죠. 이 공간을 배제한다는 것. 이게 이제 정치의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 층간소음, 나의 어떤 오감을 자극하는 이게 결국은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적인 행사까지도 이어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감성의 분할 부분. 아주 부자든 혼자 사는 사람들, 큰 집 짓고 사는 분들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공간이 분할되지 않은 사람들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감성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미학의 정치는 뭐냐면 이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이분법적인 것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랑시에가 칸트의 반성 판단과 무관심성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노동자들이 되게 가난해도 영화 한 편 보거나 음악을 하나 듣게 되면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만족스러운 상황에 딱 도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학의 정치.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도덕이나 정치적, 경제적 소유에서 분화해서 벗어나는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랑시에는 이 지점을 통해서 21세기 여러 가지 문제점,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미학과 정치가 분할되지 않고 상호 간에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샤비오는 끝에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20세기 이렇게 미학을 얘기하고 몸에 대한 얘기가 숭고의 미학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숭고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연의 미에 가까운데, 이 숭고의 미는 카오스 상태고 사실은 불일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체 철학과 되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세한 얘기하는 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화이트헤드는 숭고의 미학보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근대나 현대 미학에서 숭고의 미학을 얘기하는 20세기 미학과 화이트헤드에 있던 대비의 미학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숭고의 미를 얘기하다 보면 실제 미보다는 윤리와 정치를 더 중시하는 부분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향유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이트헤드가 철저히,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화이트헤드는 품격의 인간 스타일 얘기할 때 각자의 미적인 향유를 중시하고 싶은데, 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빠지냐? 윤리나 정치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결국 몸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윤리나 정치로 빠지면서 사회주의를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를 중시하지만, 미가 결국은 막스도 숭고의 미를 중시하거든요. 숭고의 미를 중시하다 보면 중심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심을 만들다 보면 각자의 영역을 배분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민주주의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지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 부에서 그 부분을 꽤 많이 적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비나스라고 해서 이 타인의 얼굴을 되게 중시한 분도 향유에 대한 얘기, 윤리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데요. 레비나스도 결국은 윤리요에 이렇게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국은 우리가 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윤리나 정치에는 관계적인 지점이거든요. 타자와의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이트헤드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개개인의 향유를 더 중시합니다. 이 지점이 화이트헤드가 균형 잡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개개인의 향유와 타자의 관계를 맺는 윤리와 정책을 같이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자기 향유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지점에서 레비나스의 윤리학과도 조금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와 화이트헤드는 지금 되게 관심이 있는 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 화이트헤드의 어떤 자기 향유, 개와 고양이를 인간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개, 고양이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 자기 향유의 지점이 있어야 돼요. 특히 고양이는. 이제 그런 지점이 우리가 타자가 인간이 아무리 고양이한테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향유를 갖고 싶다는 거죠.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타자를 배려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 향유의 지점을 배제할 때는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 지점을 레비나스와 화이트헤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금 적어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실제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제 읽으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논문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재밌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러시아가 침략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EU가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전쟁이 팽팽하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안 되겠다고 해서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다시 동원령을 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탈출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민족을 생각하거나 국가를 생각하면 정의나 윤리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서 개인이 종속이 되기 때문에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민족과 국가,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이런 거 보면 그래 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떠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가나 민족보다 자기 향유의 지점을 찾아냈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 향유의 지점. 그래서 저와 같은 50대는 여전히 민족과 국가에는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든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결국 윤리와 정치를 나의 향유보다도 더 중시하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자기 향유하는 지점과 윤리와 정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요즘 10대, 20대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 이기적인 게 아니죠. 자기 향유의 지점을 찾아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젊은이들도 느끼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만약 MZ세대들이 모두 자기 향유의 지점이 있다면 더 이상 큰 세계대전을 이어날 수가 없어요. 전쟁은 누굴 위해서요? 예,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개개인의 국민들이 자기 향유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 미적 존재론이 확대된다면 우리가 국가 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에 넘어올 때 국가 중심으로 넘어왔잖아요. 이제는 네트워크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개인 중심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만 개인이 중심이 되지만 각자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개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시대고 그리고 환경과 개인이 마주치는 지점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향유를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자, 그 부분을 제가 논문으로 조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중요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자가 중요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더 중시하는 지점을 가져야 된다. 자기 존중에 대한 지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리스펙트죠. 자기를 사랑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원체 인정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지점이 약화되기 때문에 사실 결국 자살까지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가 자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이 못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 지점에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을 importance한 자기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는 자기 향유의 지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이런 지점에서 보면 화이트헤드 철학이 현대 우리 사회가 목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민주주의의 기초는 가치 경험이 하는 공통 사실이다. 정치 윤리와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향유하는 미적인 가치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치와 경제의 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힘의 본질은 미적인 가치. 이 미적인 가치는 자기 향유의 가치.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왜 화이트헤드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미적 존재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제가 개론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제가 자기 향유의 지점이나 교육의 방향에서 화이트헤드 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3분만 쉬합시다. 내가 너무 많이 지켰지. 응? 너무 많이 지키지. 너무 많이 얘기했다. 영어 끝나고 한국 나왔대. 그래요? 그냥 한국을 하나 안 보내는데 그건 싫어. 그냥 바이블을 내고 싶고 책을 읽으면 그치. 원래 뭐 크게 뭘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있으면 놓치질 않게 되는 거죠. 큰 줄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제일 아, 잘 얘기하는 쓰는 사이 다 먹었네. 아, 네. 잘했어. 이건 남겨놓자. 폴 하다. 네, 나도 장난할 때 애들한테 그거 멋져지는 거거든. 중학생한테. 걔한테는 제일 좋은 건 내가 이 향수, 그냥 그리고 선물 많이 한다 했잖아요. 유행하는 거. 왜냐면 친구들 사이에 내가 폴이라는 맞아. 네가 멋져 보여.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모든 바닥이 싹 사라지고. 거기 이제 핵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이제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과 연관시키면 사실 그 얘기인데 나는 이제 큰 개념을 얘기를 해. 방금 얘기했 쿨. 우리가 얘가 어제 나하고 뭐 얘기했고 거기 폴 해야 이랬어요. 그래서 어제 신나가지고. 그게 자기 합리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어제 강요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폴이잖아. 여기서는 한다는 얘기 없거든. 우리 좋았다는 부분에 대한 표현만 기분을 우리가 폴하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나도 참 존경하는 게 그때 시대 선생님 의외로 우리 선생님도 새로 90대들 굉장히 일부 사람이 폴하다라는 어떤 나의 를 수용하고 싶은 아까 말한 공동체 속에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난 친구들한테 쫓겨났어. 너무 선생님도 잘 쿨해서. 보겠다. 외국에 가 있잖아. 잘 보겠다. 친구들은 이렇게 니네 없다 이 식이거든. 20대들은. 이생 친구 다 끊어지고 내 밖에 없어서 맨날 부산 오잖아. 근데 그만 오래도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들고 풀어다니고. 근데 내 친구 중에 내가 들었을 때 좋은 날 술하던 말이야. 그리고 내 좋으면 하고 좀 이빠라 이래. 그게 조금 어른분들이 되게 소리 잘 듣고 저희가 내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어. 맞냐? 우리 다 싫어하든지 난 못겠고 나 빠져 얘기를 일하고 한 AUR 이 부분 핸드아워 그거 모두 그리고 스피커 맞아. 근데 이것 때문에 가장 예술의 그거 있잖아. 선생님도 그 단어를 쓰면서 결국 고민했다. 아우라를 했어. 내면했을 때 아우라가 있는 그다고 그러면 네트워크 실이 일자잖아. 그걸 딴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 뜨게 되는 근데 기능을 세우는 방식이 너무 재밌어. 처음이야. 걸음이 어쩌야 돼. 올라가더라. 같은 거야. 신하고 조하고 이거 힘이 있어. 그래 이 뭐야 면적이 생겨. 세계관이 그런 식으로 확장된다는 또 이해가 되고 랜더 이제 와닿지 조금.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보다 무한대로 고르니까 그렇지. 네, 올라와요. 그렇지. 자꾸 들으면 이게 강도가 생겨서.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말을 하면 이 부분에서 제일 격하게 차이가 나. 나이 드신 분들 중심이 있는 대화이구나. 그렇죠. 잠깐 보상 맞아. 또 중요한 게 있다. 뭐가 더 신기해요. 이렇게. 이거 이 분이 지금 미술도 다 이렇게 그리고 대중가요도 중요한 영화도 없잖아. 단어에 그냥 그래야 좋아하는. 그게 툴을 네. 맞아요. 쭉 늘어나야 돼. 여기서 파악한 여기서 서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혹하게 저를 맞아. 내가 그걸 볼 때 몰랐던 거였었는데 근데 어제 올라와 있대. 내가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랬는데 수업 안 듣고 그날 처음 들었으니까 파악하고 파악이 한데 힘이 있다. 오늘 선생님 제가요 애한테 보여줬는데 안 선생님 친구가 응원한테 응원의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딱 했는데 선생님이 오늘 파악하는 건 정하고 그건 힘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상적. 그래서 좀 더
B랑 B를 영어로 파워. 음, 신기하네. 이거 퍼 맞아요. 음. 많아. 너무 많아. 그럼 오늘 지연이 뭐이 말만 할까요? 머리날까 저희 그래요. 자, 과정과 실제 모임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요 강의는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화이트헤드가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휴메에게서 마감되는 철학사상의 국면의 회귀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이 강의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한 철학의 구도는 유기체 철학이라고 불린다. 자, 이게 이제 이 책 전반에 대한 본인의 이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근대 철학하면 칸트 철학, 헤겔 철학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화이트헤드는 데카르트는 합리론자고 얘기하고 휴먼 경험론자고 얘기하는데, 휴 다음에 칸트잖아요. 화이트헤드는 칸트까지 가지 않고 어떤 논의를 전개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칸트를 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칸트의 사상과 대척되는 반대 지점에 자기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데카르트와 휴메 철학에서 자신의 유기체 철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지점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본인이 데카르트와 휴메 철학에 100% 동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 철학은 근대 철학에서는 열려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칸트의 철학은 근대 철학이 종합이 돼서 완전히 닫혀지게 되는데, 닫혀지기 이전의 어떤 철학적인 구도 내에서는 자신의 유기체 철학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이 책에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맥락에서 유기체 철학이 무엇인가는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하고요. 특히 이제 존 노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화이트헤드가 어쨌든 칸트 철학 이전의 철학의 논의에서 자신의 유기체 철학과의 관련성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자, 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 전체는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범주적 도식이고요. 2부는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과 본인의 어떤 범주 도식을 비교해서 근대 철학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3부, 4부에서는 자신이 만든 개념을 철저하게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부는 신과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과 세계는 다르게 얘기하면 윤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부에서 과정과 실제 3부, 4부는 특히 3부에서는 자기 향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다면 5부의 신과 세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윤리적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2부에서 본인이 미적, 도덕적, 종교적 관심사를 자연과학의 기원을 둔 세계의 개념과 연관시키는 관념 세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과도 연관이 있고 오감과 연관이 있죠. 미적인 부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은 사회 전체의 어떤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는 이 도덕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건데, 미와 도덕이나 종교적인 것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담의 공리주의적인 것을 내가 수용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벤담의 공리주의가 아닌 신부님이나 스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을 우리는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의 삶인데, 화이트헤드는 미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종교적인, 과학적인 개념을 통합적으로 구성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이 책 전반의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근데 과학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미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부분과 무관한 것인가? 화이트헤드는
관련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 관련성을 자기가 탐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 향유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이 다 관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커피가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커피 만드는 농장은 없으니까요. 자, 그 지점으로 생각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어. 다시 합시다. 괜찮아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도 그 커피 하나를 마실 때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 도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밝히겠지만 그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미적인 부분까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 자체 안에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미적인 부분, 과학적인 영역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헤드 이후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철학자가 ANT에 대한 얘기를 했던 라뚜르라는 철학자입니다. 라뚜르는 모든 것은 다 행위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양태적 개념을 통해서 윤리적인 정치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행위 속에 이미 윤리나 정치적인 부분이 관련이 있다는 걸 밝힌 작업을 라뚜르가 평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이트헤드가 이미 선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는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수학자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지각과 인과성에 대해서 화이트헤드는 자신이 만든 범주적 도식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밑에 보면 베거송이나 윌리엄 제임스나 존 두이에 대해서 자기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베거송과 윌리엄 제임스와 존 두이는 한 분은 프랑스 철학자, 두 분은 미국 철학자고 해서 우리가 실용주의 철학자하고 일반적으로 불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반주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거송 철학을 우리가 지속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베거송 철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거송의 철학은 당시의 실정주의 철학에 반하는 방식으로 과정 철학을 얘기합니다. 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성을 통해서 재단을 하는 지식은 실제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이성에 대한 비판을 하죠. 그다음 윌리엄 제임스도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이도 과정적으로 얘기하죠. 역사적인 면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 두이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평하면서 당신은 구조의 편에 쓰거나 과정의 편에 써야지 왜 구조나 과정을 동시에 얘기하느냐 이렇게 두이가 화이트헤드를 비판하니까 화이트헤드가 씩 쪼개면서 구조와 과정은 분리 불가능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이 얘기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앞서서 제가 얘기했죠. 전공이 수학자이긴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는 과정과 실제하고 해서 실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정을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어하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윌리엄 제임스나 베거송이나 듀이가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화이트헤드만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이 과연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까? 사건, 스쳐 지나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까? 이게 설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쉽지 않겠죠. 근데 화이트는 여기에 대해서 모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관념의 모험.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네트워크, 흘러가는 바람,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방식대로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이 강의에서 본인이 비판하는 9가지 신화가 있어요. 이 9가지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머이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사변 철학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당시에 20세기 초반에는 분석 철학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지금 디지털 사회인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사회이다 보니까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변 철학이 헤겔 철학이나 피테나 쉘링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분석이 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그건 이제 더 이상 철학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이나 실존주의적 철학이 유행을 했는데, 화이트헤드는 여기에서 사변 철학을 다시 살려야 된다. 지금 이제 사변적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사건 철학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분석 철학은, 언어나 분석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언어나 논리는 추상적인 거고, 사실은 스쳐가는 사건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추상적인 것이 요구가 되는데,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추상적인 것이 요구되는 것을 사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변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 사변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한 지시는 없다고 화이트헤드가 얘기하고, 내가 이게 지금 노트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눈을 깜빡할 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을 내가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하고 얘기를 할 때 언어는 이미 추상화된 거기 때문에 사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는 화이트헤드는 생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생략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언어가 생략적이한 사실을 알면 훨씬 더 감추어진 것이 많다는 걸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시인과 같이 뛰어난 감수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변 철학은 화이트헤드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살려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명제의 충분한 표현에서 언어에 대한 신뢰. 언어는 우리가 분석 철학이나 언어 철학에서 언어가 곧 철학이다.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이기도 한데, 화이트헤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분석 철학의 선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그 사실을 판단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언어를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자크 데이터의 차이언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도 언어는 혼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능력 심리학을 함의하고 그것에 대한 취학적 사고 양식인데, 이거는 능력 심리학은 고대부터 배우는데, 인간에게 능력이 뭐가 있죠?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이제 플라톤 철학이, 한 가지는 이성적인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니체나 쇼펜하우어 철학을 통해서 의지의 철학, 의지가 있죠, 인간에게. 세 번째가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가 능력을 얘기할 때 보통은 이성적인, 의식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의지적인 능력, 욕망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을 분류하면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이 있고, 의지를 중시하는 니체와 같은 쇼펜하우어 철학이 있고, 욕망을 중시하는 프로이드와 같은 철학이 이제 현대 와서 등장했죠. 화이트헤드는 이 세 가지 능력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고 분리할 수가 있지? 이건 상호 혼재되고 섞이는 거지, 이성, 의지, 욕망을 분리하는 능력 심리학을 여전히 철학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플라톤적 사유의 영향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이성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플라톤주의적인 사유가, 처인 정치는 이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
요즘도 마찬가지죠. 수능 성적 잘 본 사람이 최고다 하는 게 이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최고 치는 방식이 결국은 능력 심리학적인 전제가 우리 사회 내에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술 형식. 이 책 전체에서 화이트헤드가 논리학자이기 때문에 주어와 수어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주어가 결국 실체 개념 상징이 되거든요.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주술 개념을 버트란트 러셀하고 논리학을 공부할 때 철저히 깨트립니다. 이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2500년 된 논리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수어 논리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주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하나의 수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고 얘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는 주어죠. 화이트헤드가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도 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지각이 가는 감각주의적 학습. 이 얘기는 이제 흉 철학을 비판을 하는 건데 흉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가장 명석판명한 명석한 진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컵을 보고 있다. 지금 컵을 직시하는 것. 이것은 컵이다. This is cup.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컵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지식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현재 보는 컵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컵이 과거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현재 보고 있는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컵을 만들고 팔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컵이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이 컵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각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지각론에서 되게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허한 현실태의 학습은 이런 겁니다. 공허하다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물지엄 느끼지 못하고 나만 느끼고 강아지만 느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주체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주체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구분을 하잖아요. 근대 철학에서 이분법적으로 정신은 무언가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물질은 어떠한 활동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각자는 각자의 방식대로 느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을 공허한 현실태의 학습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는 순수한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이론적 구성물로서의 객관적 세계에 대한 칸트적 학습.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얘기했죠.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데카르트부터 휴머의 회귀다 이런 얘기는 칸트 철학이 객관 세계는 아무것도 구성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구성을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힘밖에 없다. 객관적 세계는 무질서하고 이걸 구성을 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이 선언적 세계에 대한 칸트의 사고방식인데 화이트헤드는 이걸 철저히 거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이트헤드는 모든 존재가 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외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외부의 대상이 구성된 존재라는 거죠. 구성적인 힘을 가지고 컵이 돼 있는 거지 그게 구성적 힘이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어떤 코페르니쿠스와 반대되는 입장에 화이트헤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화이트헤드가 나중에 파악 개념을 통해서 모든 존재는 스스로 구성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통해서 칸트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교육법에 대한 비판인데 교육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에서 연역적 사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수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참인데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면 본래의 답이 이제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 화이트헤드는 이런 수학이 철학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겐슈타인 전공자 중에 이성종과 가브가 정초주의자와 전체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육법에 대한 남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주의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데카르트, 스피노자, 프레게, 괴델, 로커, 러셀, 후슬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초주의자는 기본적인 원소가 있고 이 원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알려지지 않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자들은 웨들리, 헤겔, 하인, 데이비드슨, 이언산, 롤티, 하이데거, 가다머인데 이분들도 모든 것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비율법적인 논쟁을 쓰는데 이성종과 가버가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비율법적인 논쟁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화이트헤드가 이미 비트겐슈타인보다 앞서서 이 비율법적인 논쟁을 통해서 정초주의자나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트겐슈타인 이전에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화이트헤드의 어떤 철학적 도식이 규율법적인 논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적 모순이 선행하는 오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신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앞에서 보면 데카르트나 로크나 휴머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텍스트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책을 집어던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는 되게 값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보는 이유가 플라톤이 지금의 20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통찰 같은 게 있는 거죠.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로크가 혹은 데카르트와 휴메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통해서 이 철학적 테스트가 열려진 텍스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책이든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되게 유명한 미국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이틀 사이에 소설책을 매일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된 소설책만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는 안 된 소설책도 읽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안 적어야 된다는 것을 그 책을 읽게 되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화이트헤드 책의 핵심은 긍정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텍스트를 집어던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긍정적인 방식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9가지가 화이트헤드가 우리가 벗어나야 될 신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9가지가 그동안 20세기 초반까지 철학을 지배했던 사유방식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화이트헤드는 성질보다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성질하는 건 주술로 보면 예컨대 이제 강문주가 있다. 강문주는 착하다. 착한 강문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주술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강문주가 착하다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강문주는 이 작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우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성질이 등장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성질이 나중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질을 중시하는 방식이 아니고 화이트헤드는 관계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기보다는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의 남편이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다. 이것이 훨씬 더 1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관계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성질보다는 관계성을 통해서 이 관계성을 본다는 것은 뒤에서 제가 사부에서 토폴로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하는 토폴로지는 결국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문주 사장님이 어떨 때는 착하고 어떨 때는 안 착하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에선 착한데 어떤 관계에서는 안 착하다는 얘기는 관계가 우선적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실체나 성질 위주가 아니고 관계 위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가 철학의 역사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봐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이 고대부터 중세까지 지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티마이오스는 내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T-의 우주론을 통해서 신학적 우주론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와서 뉴턴의 우주론을 통해서 신학적인 세계가 없어지고 이성 중심의 세계 방식, 천상과 지상이 통합이 되는 방식이 뉴턴의 우주론에 전개되고, 이것이 우리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인 영역까지 다 연장이 되고, 또 윤리도 어때요? 우리가 칸트의 의무윤리, 된 다음에 공리주의, 이 두 가지 윤리의 핵심은 이성을 통해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거지, 신이 명령을 한 방식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어떤 윤리적인 것들, 혹은 수능 시험을 칠 때 공부하는 것이 다 이성 중심의 윤리학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뉴턴의 우주론의 근간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다른 우주론이 요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뉴턴이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물질의 개념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형적인 방식이 아니고 비선형적이고 확률과 우연을 중시하는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니까 이 과학적 개념에 적합한 미와 윤리와 도덕과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요구가 되는데,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유기체 철학이 새로운 방식의 어떤 범주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유의 틀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의 우주론을 세 번째 우주론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철학자가 이 정도의 어떤 이 과감성, 모험성은 있어야 되는데, 뉴턴의 우주론이 폐기되고 나면 제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데, 그 대안이 자신의 유기체 우주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생각을 많이 했대요. 제가 60이 넘어서 철학자 등장이 되면서 했으니까, 많은 젊은 시기에 수학과 논리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철학적 사색을 이제 둘러싸서 이제 자신의 사유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해체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구성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이 책 전체는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이 책 전체에서 자신의 범주적 도식을 통해서 지금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도식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앞서서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9가지 도식이 이제는 종결되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사유를 전개한, 그러니까 종결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문제가 있던 것을 한번 비판적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는데 해체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군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 이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건전한 건데, 화이트헤드는 여기에서 이제 해체는 끝났다, 충분히 했다, 이제 구성을 해보자, 이게 이제 본인이 과정과 실제에서 자신이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 생각이니까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